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8일 일요일, 네. 오후 1시 5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일어나서 밥 먹고 오전에 내일 밀양 갈 물건을 상차를 해놓고 자리에 와서 씻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나서 내일 밀양에 뭐 한 8시 반까지 간다 치면 5시엔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 전까지 오늘 하루 쉬는 날이니까 열심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회 칭편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도 한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의 탄생. 네, 다빈치에서 파인만까지 창조성을 빛낸 13가지 생각도구.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부부랍니다. 박종성 옮김. 에코의 서재 출판사. 이 중고책인데요. 보니까 이 전 앞사람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은 것 같더라고요. 표시도 끝까지 다 돼 있고 이런 책 뭐 좋아합니다. 생각의 탄생. 약간 저는 추상적인 사람이라 생각의 탄생 같은 이런 책들 좋아하기 때문에 조만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근데 그 전에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얼른 진도를 나가서 빨리 쭉쭉쭉쭉 지금 읽고자 하는 책들 쭉쭉쭉쭉 사서 쌓아놓은 책들 빨리 읽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제 16장 종족 학살의 성향에 대해서 다 했죠. 공부를. 지금 좀 끔찍했어요. 게다가 또 영화도 그 아프리카 소년병에 대한 영화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 뭐 해석하자면 무정부의 짐승들 뭐 이런 뜻이죠. 정말 무정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소년병의 시각으로 많이 끔찍했습니다. 아무튼 영화도 그런 영화를 보고 그래서 어제 좀 힘들었어요. 인간에 대한 혐오 감정이 절로 일어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면 힘들긴 해요. 희망을 찾고 싶은데요, 저는. 자, 그러기 위해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435쪽 제5부 갑자기 역전된 진보. 이제 에필로그까지 해서 4챕터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17장 황금시대의 환상, 제18장 신세계에서의 전격전과 감사축제, 제19장 제2의 구름. 에필로그 아무 교훈도 못 얻고 모든 건 잊혀지고 말 것인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류의 종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제5부 갑자기 역전된 진보 전문입니다. 인간의 생활권이 크게 확대되었던 시기마다 대규모의 멸종이 발생했다. 약 1만 1천 년 전 남북 아메리카에서 두 대륙에 살던
대형 포유류 대부분이 멸종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 종을 멸종시키는지 알아봐야 한다. 인간은 이제 인구, 지리적 범위, 힘, 지배하고 있는 지구의 생산량의 비율에 있어서도 정점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좋은 징조다. 그러나 나쁜 징조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창조해 온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진보를 역행시키고 있다. 우리의 힘은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멸망시킬지 어떨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온난화, 오염, 자연환경 파괴, 인구증가, 식량 결핍, 자원의 기반이 되는 다른 생물의 멸종 등에 의한 혼란과 불안 속에 천천히 숨을 거두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들은 널리 알려진 대로 정말로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진기한 사건인가? 자연 상태에서 생물은 서로 환경과 균형을 유지하며 생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육식동물은 먹이를 다 먹어치우지 않고 초식동물 역시 식물을 필요 이상 지나치게 먹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인간은 유일하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이 자연에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된다. 네,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지 못한다는 거는 배운 게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경험에서.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자연 상태에서 현재 인간이 멸종시키는 속도보다 빠르게 소멸하는 종은 없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건으로 소행성 충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짐작되는 약 6,500만 년에 있었던 대규모의 멸종을 들 수 있다. 공룡이 멸종된 것도 이 시기다. 진화적으로 새로운 종은 매우 천천히 생성되므로 자연의 종이 절멸해 가는 것도 그만큼 더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주변의 생물은 훨씬 옛날에 사라졌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상처 입기 쉬운 종은 빨리 멸망하지만 지금도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종은 튼튼한 종이라고 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 종이 다른 종을 멸종시킨 사례가 너무 많다. 대부분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종이 이전과 다른 상태에 진출하여 그들보다 순한 먹이 집단을 만났을 때 생태적인 혼란이 진정되고 새로운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 발견된 집단의 일부는 멸종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좀 어렵지만 좀 복잡하게 써놨지만 강한 놈이 생겨나면 다른 집단은 멸종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멸종을 초래하는 가해자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어느 한 종류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소위 교체형 포식자인 경우다. 이 포식자는 먹이가 되는 특정 종을 멸종시킨 다음에도 다른 종으로 먹이를 바꾸어 생존할 수 있다. 그러한 종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어떤 생물을 지구상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킴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쥐, 고양이, 염소, 돼지, 개미, 그리고 심지어 뱀도 그렇게 옮겨진 사례자의 무리에 속한다. 예를 들면 나무 위에 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산뱀은 2차 대전 중에 배나 비행기에 실려 뱀이 없던 태평양의 괌으로 수송되었다. 그 포식자로 인해 괌에 서식하고 있던 산림성 조류는 대부분 멸종되거나 멸종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 지역의 새들은 뱀에 대한 방어 행동이 진화시킬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새들은 뱀에 대한 방어 행동이 진화시킬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뱀은 먹이인 새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모면했다. 쥐, 생쥐, 뒤쥐 등으로 사냥감을 바꿨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는 인간이 오스트레일리아로 데려간 고양이와 여우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산의 소형 유대 동물과 쥐를 잡아먹으며 확산됐는데 토끼를 비롯해 그 밖에도 먹이는 많이 있었으므로 그 고양이나 여우가 위기적 상황에 처한 경우는 없었다. 교체형 포식자로 가장 적합한 예는 우리들 인간이다. 그렇죠? 인간이야 뭐. 인간은 달팽이와 해조에서 고래, 버섯, 딸기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인간은 한 종이 멸종할 때까지 먹어치운 후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멸종의 파장은 이제까지 인류가 발을 들여놓지 않은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새로이 발을 내딛게 될 때마다 점점 커진다. 멸종의 동의어가 되어버린 도도라는 이름의 새는 예전에 모리셔스 섬에 살았었다. 1507년에 그 섬이 발견된 후 그곳에 서식하고 있던 육지나 민물에 사는 조류의 가반수가 멸종되었다. 특히 도도는 몸집이 크고 식용 가능한 데다 날지도 못했기 때문에 굶주린 뱃사람에게 쉽게 잡혔다. 하와이의 새들도 약 1500년 전에 폴리네시아인에게 하와이 섬이 발견된 후 대규모로 멸종되었으며 아메리카의 대형 포유류도 1만 2천년 전에 인디언 선조가 들어오고 나서 멸종되었다. 인간이 오랫동안 살았던 땅에서는 멸종의 물결이 수렵 기술의 엄청난 개량과 함께 일어났다. 100만 년 동안 인간에게 사냥당할 위험 속에서 살아온 근동의 아름다운 영양 아라비안 오릭스 무리는 결국 1972년 고성능 소총 앞에 멸종되고 말았다. 개개의 사냥감을 멸종시키는 성향은 동물 세계에서도 많지만 그 대상을 바꾸면서 살아온 종은 인간뿐이다. 자원의 기초가 되는 부분까지 완전히 파괴하고 먹어치워 멸종시킨 선례를 동물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동물은 공급되는 식물에 비해 개체수가 너무 많을 때는 자동적으로 출생률을 낮추든가 사망률을 높이고 그 반대일 때는 개체수를 그에 맞게 조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포식자, 질병, 기생충, 기아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률은 집단의 밀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네. 구밀도는 새끼 살해, 번식 지연, 공격성 증가와 같은 동물 스스로의 반응을 유발한다. 이런 반응과 외적 요인이 개체수를 끌어내려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자원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킨다. 그런데 동물 집단 중에는 먹이를 모두 먹어치우고 멸종해버린 경우도 있다. 1944년 베링해의 섬 세인트 매튜에 도입된 술록 29마리의 번식이 그 예이다. 1963년 술록은 6,000마리까지 증식했지만 술록의 주요 먹이는 성장 속도가 느린 이끼와 같은 지의류였기 때문에 술록에게 먹히면서도 그 양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고 그렇게 해서 술록이 섬 밖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1963년에서 1964년 사이에 아주 추운 겨울이 닥쳤을 때 41마리의 암컷과 1마리의 수컷을 제외하고 술록들은 모두 굶어 죽었고 섬에는 머지않아 멸망하게 될 소수의 술록 집단과 이미 굶어 죽은 수천 마리의 술록의 유골만이 흩어져 있었다.
금세기 초 하와이 서쪽 리시안 스키 섬에 토끼가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0년이 채 되지 않아 토끼는 두 종류의 나팔꽃과 담배밭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물을 완전히 먹어치우고 나서 멸종했다. 그런 이상의 예를 포함해 생태학적 자살에 관한 사례는 보통 개체수를 조정하는 요인으로부터 급속히 불려난 집단에서 발생한다. 대륙에 사는 토끼는 일반적으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고, 대륙의 술록은 풀을 웬만큼 뜯어먹고 나면 있던 장소에서 멀리 옮겨감으로써 지나간 지역의 생물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시안 스키섬과 세인트 매튜 섬에는 토끼와 술록의 포식자가 없었고 대이동도 불가능했으므로 토끼와 술록은 무절제하게 풀을 먹어치우고 마침내 풀이 말라 죽게 하면서 무한정 번식을 계속해 나갔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최근에는 인류도 예전의 인구 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아주 먼 옛날에 인간은 포식자를 배제하고 살아왔었다. 20세기 의학 기술의 발달 덕분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현저히 줄었다. 게다가 유아살해, 만성이 되어버린 전쟁, 성적 금욕 등 인구를 조절하는 주요한 행동적 수법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되어가고 있다. 현재 세계의 인구는 약 35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그 증가 속도가 세인트 매튜 섬의 술록만큼 빠르지는 않다. 지구라는 섬은 세인트 매튜 섬보다는 크고 인간이 이용하는 자원은 술록처럼 지피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결론의 성격은 마찬가지다. 어떤 생물 집단도 끝없이 성장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현재 처해 있는 생태학적 궁핍 상태는 가까운 동물의 선례가 있다. 많은 교체형 포식자와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새로운 환경을 식민지화하거나 파괴적인 힘을 새로 획득한 경우 몇몇의 사냥감을 멸종시킨다. 그러면서 인간은 성장을 제한해 온 요인으로부터 갑자기 풀려난 몇몇 동물 집단과 같이 자원의 기반을 파괴함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하는 위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산업혁명까지의 인류는 그 이후에 비해 생태학적 균형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종의 멸종과 환경의 과잉 개발이 심각해진 것은 산업혁명 이후다라는 견해는 타당한 것일까? 나머지 세 장에서는 그러한 장자크 루소적인 발상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옛날에는 우리가 황금시대를 누렸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자. 그것은 예전엔 인간이 환경보호 윤리를 실천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고귀한 야만인이었다는 견해다. 실제로는 과거 1만 년 동안 또는 훨씬 오래전부터 인간의 생활권이 크게 확장되었던 시기마다 대규모의 멸종이 발생했다. 멸종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책임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예로는 최신의 대규모 영토 확장, 즉 1492년 이후 지구 전체를 겨냥한 유럽인의 영토 확장과 그보다 좀 앞서서 폴리네시아인에 의한 마다가스카르 섬과 오세아니아의 모든 섬으로 확산을 들 수 있다. 더 오래전 영토 확장을 위해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를 유럽인이 점거했을 때도 수많은 종이 멸종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졌고, 따라서 인과관계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건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황금시대의 전설에 그늘이 들기 시작한 것은 대규모의 멸종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규모의 인간 집단이 자원을 몽땅 먹어치우고 소멸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작은 섬에 사는 집단은 소멸돼 버린 경우가 있다. 대규모 집단 중에도
경제가 붕괴될 정도로 자원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든 경우도 많았다. 가장 확실한 예는 이스터 섬과 아나사지 문명처럼 격리된 문화에서 나타난다. 중동, 그리스, 로마의 연속적인 몰락 등을 포함해서 서양 문명을 변하게 한 것도 환경 요인 때문이었다. 따라서 자기 파괴적인 환경의 남용은 전혀 근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초기부터 오랫동안 행해져 온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극적이고 논란이 많은 최대 규모의 황금시대의 대멸종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황금시대 대멸종. 약 1만 1천년 전 남북 아메리카라는 두 대륙에 살던 대형 포유류 대부분이 멸종돼 버렸다. 바로 그 무렵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이 남아메리카를 최초로 점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100만 년 전 호모 엘렉투스 가로 열고 직립인이라는 뜻으로 화석 인류 가운데 17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존재했던 원인 가로 닫고 호모 엘렉투스가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한 이래 최대의 영토 확대였다. 최초의 아메리카인과 최후의 아메리카 대형 포유류의 시간적인 일치, 그 무렵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 소멸이 없었던 점, 그 당시 멸종된 동물 대신 어떤 종의 동물이 수렵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자료들은 신세계 기습 공격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이 가설에 따르면 그 지역을 최초로 찾아간 수렵민 집단이 증가해 캐나다에서 파타고니아까지 확산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대형 동물을 만나 그 동물을 멸종시키면서 진군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는 지지자만큼이나 비난도 많으므로 논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겠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지금까지 멸종시킨 종의 수를 추정해볼까 한다. 우선 근대에 멸종되어 그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는 종과 생존 개체에 대해 충분히 탐색해서 멸종됐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확실한 수를 살펴보고 그만큼 확실하지 않은 세 종의 절멸된 종수도 헤아려 보기로 한다. 세 가지 종이란 상당히 오랫동안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종된 현생종의 수, 발견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붙여진 현생종의 수, 그리고 근대 과학이 성립하기 전에 인류가 멸종시킨 종을 말한다. 그 배경도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인간이 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종을 절멸시켰는지, 또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많은 종의 절멸이 진행된다면 나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되는 종이 절멸되어 갈 것인지 대충 그 윤곽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 여기까지가 16장이었습니다. 16장이 아니지. 네. 여기까지가 제5부 갑자기 역전된 진보의 서문이었습니다. 제17장 황금시대의 환상 전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환경 파괴 없이 살았다는 원시인들의 시대, 바로 황금시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고대의 환경 파괴에 관한 현대적인 설명과 고고학의 자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 이건 어떤 편지인 모양입니다. 자, 우리 부족에게는 지상의 구석구석이 모두 신성하다. 햇빛이 반짝이는 솔잎, 금빛 모래사장, 어두운 숲에 자욱이 낀 안개, 곤충들의 맑은 노랫소리,
이 모두가 우리 부족의 추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하기만 하다. 점점점. 백인은 점점점. 한밤중에 찾아와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빼앗아간 침입자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지구는 형제가 아니라 적이다. 점점점. 그런 식으로 잠자리를 계속 더럽힌다면 어느 날 밤 당신은 당신이 버린 쓰레기에 묻혀 질식하고 말 것이다. 이거는 1855년 아메리카 인디언 두아니시족 시애틀 추장이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시대 전설.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지구가 입은 파괴에 분노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은 흔히 과거를 황금시대라고 여긴다. 유럽인이 아메리카에 이주하기 시작하던 무렵에는 공기도 강도 맑았고 풍경은 온통 초록빛이었으며 흔히 대평원에는 많은 들소가 뛰놀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스모그를 들이마시고 식수 속의 유독 화학물질로 고민하며 지면은 거의 포장되어 있어서 좀처럼 대형 야생동물을 볼 수 없다. 사태는 분명히 더 악화되어 내 아들이 퇴직할 무렵에는 세계에 존재하는 종 가운데 절반이 멸종되고 대기는 방사성 물질로 바다는 기름으로 오염될 것이다.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대의 기술이 과거의 석기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이 있으며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제3의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것은 태도의 변화이다. 이 장의 서두에 인용한 두아니시 추장의 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산업화 이전의 사람들은 현대의 도시 거주자들과는 달리 그 지역의 환경에 의존하며 경외심을 품고 살았다.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자연보호를 실천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6인이 부족의 한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다. 어느 날 사냥꾼이 마을 한쪽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쏘아 죽였다고 하자 우리의 습관대로라면 다음 비둘기 사냥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쉬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냥은 정반대 쪽에서 해야 한다. 소위 미개 민족의 자연보호 사상이 실제로 얼마나 세심하고 세련되었는지 이제야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선의의 외국인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을 사막화시키기도 했다. 그 지방의 목축민들은 소들이 같은 지역에서만 너무 많은 풀을 뜯어 먹지 않도록 유연주기로 유목을 함으로써 수천 년 동안 번영을 누려왔는데 말이다. 지금까지 나를 포함한 동료 환경보호론자들의 대부분이 공유해온 그처럼 회고적인 견해는 여러가지 점에서 과거를 황금시대라고 여기는 인간적인 경향의 일례이기도 하다. 그러한 견해의 대표적인 인물은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다.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른바 황금시대로부터 자기 주위의 참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인간 타락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18세기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폴리네시아인이나 아메리카 인디언과 같은 산업화 이전의 사람들과 만나자 상류사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교적 편협이나 복정,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명의 재앙과는 무관한 여전히 황금시대를 누리고 있는 고귀한 야만인이라고 이상화했다. 오늘날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일반적으로 서양 문명의 황금시대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그리스인과 로마인 역시 자신들이 황금시대에서 이미 타락해왔다고 생각했다. 고교 시절 암송했던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라틴어 시 한 구절을 지금도 반쯤은 무의식적으로 암송할 수 있다. 자, 다음 표치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정직하고 공정했을 때 비로소 황금시대가 왔다. 다음표 시인 모양입니다.
오비디우스는 그러한 미덕을 그의 시대에 만연한 배신이나 전쟁과 비교했다. 방사능에 시달리면서도 22세기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때에 비하면 것이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시대를 회고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황금 시대에 대한 믿음이 이렇듯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최근에 고고학자와 고생물학자가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가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종을 멸종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스스로의 존재 기반을 침식시켰음이 최근에 밝혀진 것이다. 그 좋은 예가 환경보호자로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람들, 즉 폴리네시아인과 아메리카 인디안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수정주의적인 견해는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뉴질랜드 등의 일반 대중 그리고 많은 폴리네시아인과 소수의 인디언들이 사는 다른 지역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새로운 발견은 백인 이주자의 토착민 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차별주의자가 내세우는 사회비과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 발견과 산업화 이전의 사람들이 실천한 자연보호 활동의 증거를 양립시킬 수 있을까? 만약 그 발견이 옳다면 그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환경 정책이 불러일으킬 미래의 운명을 예측할 수는 없을까? 이스터섬과 마야 인디언 같은 고대 문명이 불가사의하게 소멸한 것도 최근의 발견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논쟁의 초점이 되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전에 과거 황금시대는 환경보호주의라는 가설을 뒤집는 새로운 증거에 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거에 일어난 멸종을 물결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과거의 환경 파괴에 관한 증거를 고찰해 보자.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가 날씨가 에어컨을 켜놔서 그런지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올해 처음으로 켰거든요. 조금 선선해지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날씨가 또 올해 얼마나 더울지. 이제 초여름인데 걱정이 됩니다. 이제 담배부터 보겠습니다. 동기야 시원하지? 응? 시원하니 살만하지? 꼭 샀어. 아이고 꼭 샀어요.
빨래도 했고요. 자, 오늘 일을 좀 해서 그런지 좀 배가 출출하네요. 평소 같으면 그냥 점심 안 먹고 저녁으로 그냥 저녁 두 끼만 먹는데 오늘은 이번 장 마저 읽고 짜파게티 하나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야, 아유 무거워 너.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너 무거워 정견아. 너 무겁다고. 에? 너 무거워요. 정견아. 아이고 우리 정견이 털 깎을 때도 다 돼가네. 어? 조만간 털도 깎아야 되겠네. 더워지니까. 에휴. 그러자. 앉아. 앉아. 자, 447조. 마오리인에 의한 멸종. 1800년대 영국 이주자가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는 박쥐를 제외하면 땅에 사는 원산 포유류는 없었다. 그것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다. 뉴질랜드는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날 수 없는 포유류가 그곳까지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주자들은 마오리인 가로 열고 백인보다 앞서 뉴질랜드에 정착했던 폴리네시아인 가로 닫고 이니 모아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미 멸종된 대형 새의 뼈와 알의 껍질을 발견했는데 몇 마리는 최근의 것으로 피부와 날개가 남아있어서 살아있는 모아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모아는 키가 겨우 90cm이고 체중이 18kg인 작은 종에서 3m에 23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종까지 12종이 이르는 타조와 비슷한 종류의 새였다. 보존 상태가 좋은 모래주머니 에서 수십 종이나 되는 식물의 작은 가지와 잎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모아가 초식 동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뉴질랜드에서 사슴이나 영양 같은 대형 초식 동물의 일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아는 뉴질랜드의 멸종한 새 중에서 가장 유명했을 뿐이다. 화석으로 남아있는 적어도 28종의 새가 유럽인이 정착하기 전에 소멸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대형 오리, 거대한 검둥오리, 대형 기러기 등 모아 외에도 상당수의 새가 날지 못하는 대형 새였다. 그들은 정상적인 새의 자손이지만 뉴질랜드로 날아온 뒤 육상 포유류 포식자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나는데 필요한 근조직이 진화하면서 태화되었다. 펠리칸류, 백조류, 대형 까마귀류, 거대한 독수리류에 속하는 다른 멸종한 새들은 날개가 퇴화되기 전에는 완벽하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체중이 13kg이나 되는 독수리는 생존 당시에도 세계 최대 최강의 육식조였다. 현존하는 최대 맹금류인 열대 아메리카의 부채머리 독수리도 그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 뉴질랜드 독수리는 다 자란 모아를 습격하는 유일한 포식자였다.
모아 중에는 이 독수리보다 20배나 무거운 것도 있었지만 두 다리로 서는 자세 때문에 살해된 듯하다. 사자가 기른을 습격할 때와 같이 독수리는 모아의 긴 다리를 공격하여 꼼짝 못하게 하고 머리와 긴 목을 공격해서 죽인 후 며칠에 걸쳐 사체를 먹는다. 발견된 모아의 사체 대부분이 머리가 없었던 것도 독수리의 그런 습성 탓일 것이다. 이제까지 뉴질랜드에서 멸종된 대형 동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화석 발굴가들은 쥐나 생쥐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소형 동물의 뼈도 발견했다. 그중 지상을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던 생물로는 전혀 날 수 없거나 능숙하게 날지 못하는 세 종류의 명금류, 여러 종의 개구리, 대형 달팽이, 무게가 생쥐의 2배나 되는 거대한 귀뚜라미 같은 다수의 곤충, 꼬리를 감아 올리고 달리는 생쥐와 비슷하게 생긴 기묘한 박쥐 등이 있었다. 이들 소형 동물 중 몇몇 종류는 유럽인이 도달하기 전에 멸종됐다. 뉴질랜드 근해의 섬에는 아직 생존하고 있는 종도 있는데 화석의 유골로 볼 때 이전에 뉴질랜드 본토에도 많이 살았던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고립된 채로 진화를 계속해서 현재는 멸종한 동물들은 생태학적으로는 뉴질랜드에 분포한 적이 없는 다른 대륙의 날 수 없는 포유류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즉 모아는 사슴에 해당하고 날 수 없는 대형 오리와 거대한 검둥 오리는 토끼, 대형 귀뚜라미와 소형 명금류와 박쥐는 생쥐, 거대한 독수리는 표범에 해당했을 것이다. 화석과 생화학적 증거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 모아의 선조는 수백만 년 전에 뉴질랜드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처럼 오래 살아온 모아가 언제 어떻게 멸종된 것일까? 어떤 재난이 귀뚜라미, 독수리, 오리, 모아 등 다양한 동물을 덮쳤던 것일까? 특히 이 기묘한 동물들은 마오리인이 정착했던 천년경에도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까? 내가 뉴질랜드를 처음 방문했던 1966년에는 모아의 멸종은 기후변화 때문이었고, 따라서 마오리족을 맞이한 모아는 말 그대로 이미 반은 죽은 상태에서 최후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뉴질랜드인의 정설에 의하면 마오리인은 자연보호자로서 모아를 멸종시켰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다른 폴리네시아인과 마찬가지로 마오리인 역시 석기를 사용하고 농경과 어업으로 생활하며 현대 산업사회와 같은 파괴력은 없었다. 마오리인은 멸종 직전의 모아 집단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일격을 가했을 뿐이라고 짐작되어 왔지만 다음 세 가지 발견으로 그러한 믿음은 무너지고 말았다. 첫째, 약 1만 년 전에 끝난 마지막 빙하기 동안 뉴질랜드의 대부분은 빙하나 차가운 툰드라, 툰드라는 항상 얼어붙어 있는 땅입니다. 툰드라에 뒤덮여 있었다. 그 이후 뉴질랜드는 기온이 상승하여 산림도 풍부해지고 점점 쾌적해졌다. 최후의 모아는 모래주머니에 먹이를 가득 넣고 과거 1만 년 동안 겪어온 기후 중 가장 쾌적한 기후를 누리다가 죽어갔다. 둘째, 마오리인의 선사 유적에서 발견된 모아의 유골을 방사선 탄소를 사용해서 연대를 측정한 결과 알려진 모아의 종 모두가 마오리인이 최초로 상륙한 무렵에도 아직 많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러기와 오리, 백조, 독수리류에 속하는
그러나 지금은 화석으로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백 년 동안 모아를 비롯한 다른 새들은 대부분 멸종했다. 수백만 년 동안 뉴질랜드를 주거지로 삼고 있던 수십 종의 동물이 하필이면 인간이 정착한 순간 기후변화 때문에 일제히 사라졌다는 것은 아무리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좀처럼 믿기지 않는 얘기다. 결정적 증거로 100개 이상의 큰 선사 유적, 가로 열고 그중 몇 개는 수십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것도 있다. 에서 마오리인이 엄청난 양의 모아를 잘게 썰어 조리해 먹고 그 찌꺼기를 버린 흔적이 발견됐다. 그들은 고기는 먹고 가죽은 의복으로 착용했으며 뼈는 낚싯바늘과 장식품으로 가공했고 알의 껍질은 물통으로 이용했다. 그 유적들에 남아있던 모아의 뼈는 19세기에 진마차로 운반해서 없애버렸다. 마오리인의 수렵장에서 알려진 장소에는 약 10만에서 50만 마리에 이르는 모아의 사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수는 뉴질랜드의 모아가 살아있던 무렵의 최대 생식수의 약 10배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오리인은 몇 세대에 걸쳐 모아를 몰살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마오리인이 모아를 멸종시켰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 그들은 모아를 죽이거나 둥지에서 알을 빼앗는 것이 분명하다. 또 모아가 사는 숲을 개간함으로써 모아의 생존의 기회를 박탈했을 것이다. 바위가 많은 뉴질랜드의 산악지대를 둘러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의아해할 것이다. 뉴질랜드 피오르드랜드의 관광 포스터를 상상해보라. 가파르게 깎인 300m 깊이의 비가 연간 120mm를 넘는 강수량, 그리고 혹한의 겨울, 전문 사냥꾼이 헬리콥터를 타고 만안경이 달린 소총을 사용하더라도 이들 산악지대에 있는 사슴을 쏘아 맞히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런데 기껏해야 200에서 300명밖에 안 되는 데다 석기와 곤봉만을 가지고 맨발로 다니던 뉴질랜드 남쪽 섬과 스튜어트 섬의 마오리인이 어떻게 한 마리의 모아도 빼놓지 않고 잡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사슴과 모아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사슴은 수만 년에 걸쳐 인간 사냥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자연 선택해 왔지만 모아는 마오리인이 건너오기 전에는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었다. 오늘날 갈라파고스 제도의 순진한 동물들처럼 모아는 대개 부침성이 좋았을 테고, 따라서 사냥꾼이 바짝 곁으로 다가가 일격을 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아이고 불쌍해라. 게다가 모아의 번식률은 사슴과 달리 매우 낮아서 두세 명의 수련민이 2년에 한 번꼴로 모아를 죽인다고 해도 번식률은 어차피 그 속도도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6인위의 원산 포유류 중 최대의 비율을 차지하는 배완이 산중의 나무타기 캥거루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같다. 사람이 정착하는 지역일 경우 나무타기 캥거루는 야행성 생활을 하는 대단히 겁이 많은 동물인데다 나무 위에 살기 때문에 모아 사냥 때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생태 조건이 그런데다 배완이족은 매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는 수렵, 가로 열고 실제로 한 계곡에 들어가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이다. 가로 닫고 만으로도 캥거루는 멸종 지경에 이르렀다. 나무 타기 캥거루에게 일어난 사실을 모아에게
모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나무타기 캥거루에게 일어난 사실을 통해 모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손쉬운 맛있는 먹이가 잡기 손쉬운 맛있는 먹이가 있으면 그걸 잡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모아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멸종한 다른 조류들도 마오리인이 상륙했을 때까지는 살아 있었으나 2세기에서 3세기 후반 중에는 태반이 사라졌다. 예를 들면 백조, 펠리컨, 짧은 날개 기러기와 거대한 검둥오리 등의 대형 새는 식량으로 쓰기 위해 사냥했을 것이고, 거대한 독수리 같은 경우는 마오리인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죽였을 것이다. 사냥감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기에 유용한 두 개의 다리를 가진 키가 1m에서 3m 정도 되는 포식 독수리가 신장 180cm의 마오리인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보라. 오늘날에도 만주에서는 사냥 훈련을 받은 매가 조련사를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믿는데, 그 매는 살인 능력이 있었던 뉴질랜드의 거대한 독수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새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고유의 귀뚜라미, 달팽이, 굴뚝새, 박쥐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자기 방어로도 식량을 구하기 위한 수렵의 결과로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많은 동물이 그네의 섬을 제외한 모든 생식지에서 소멸됐을까? 그 일부는 산림 파괴 때문일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의도적이었는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마오리인이 데려온 또 다른 사냥꾼, 즉 쥐 때문이다. 모아가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에 대해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종으로 진화했듯이 섬의 작은 동물들도 쥐를 몰랐기 때문에 쥐에 대한 방어력이 없었다. 쥐가 없는 하와이 같은 섬에서는 근대에 이르러 유럽인이 가져간 쥐들이 많은 새를 멸종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1962년에 쥐가 뉴질랜드 바깥의 빅사우스 케이프 섬에 도달한 지 3년 안에 8종류의 새와 박쥐가 쥐에 의해 멸종되거나 대량으로 죽었다. 이러한 이유로 뉴질랜드 원산인 종들의 서식지는 대부분 쥐가 없는 섬으로 한정되어 있다. 마오리인이 뉴질랜드 본토로 진출함과 동시에 쥐가 운반되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살아남을 장소는 그곳밖에 없었던 것이다. 뉴질랜드에 마오리인이 상륙했을 당시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생물들은 워낙 기이하게 생겨서 화석화된 그들 선조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생명체가 있는 다른 행성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갖게 될 느낌과 비슷할 것이다. 생물 군집의 대부분은 생태학적 대학살로 단기간에 붕괴되었고, 그 후 남은 군집도 유럽인의 출현 후 2차 학살로 붕괴되었다. 그 결과 현재 뉴질랜드에는 마오리인이 만났던 조류 중 약 절반의 종밖에 남아있지 않고, 생존하는 종도 대부분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해로운 짐승이 없는 안전한 섬으로 숨어들고 있다. 수백만 년이나 되는 모아의 역사도
수세기 동안의 아주 짧은 수렵에 의해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다. 네,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네. 내용은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핸더스 섬의 비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고학자가 조사한 다른 모든 태평양의 외딴 섬에 있어서도 최초의 이주민이 남긴 유적에서 멸종된 새의 뼈가 상당수 발견되어 그곳에서도 또한 인간의 정착과 새의 멸종이 무엇인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고생물학자 스토아 올센과 헬렌 제임스는 하와이의 주된 모든 섬에서 AD 500년경에 시작된 폴리네시아인의 이주기에 소멸됐던 새의 화석을 확인했다. 그 화석 중에는 지금도 살아있는 종과 비슷한 작은 뿔새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 종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기묘하게 생긴 날지 못하는 기러기류와 따오기류도 있다. 하와이는 유럽인의 이주 후 조류가 멸종된 섬으로 악명이 높긴 하지만 1982년 올슨과 제임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그보다 앞서 일어났던 멸종의 물결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쿡 선장이 도착하기 전에 하와이에서 멸종한 조류는 적어도 50종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북아메리카 본토에서 서식하는 종류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놀라운 숫자다. 하와이에 있던 새가 모두 사냥을 당해서 멸종된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러기류는 모아처럼 대규모의 수렵으로 멸종됐을 것이고 소형 병금류는 최초의 아시아인과 함께 온 쥐에 의해 멸종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와이인이 농경지를 개간하기 위해 산림을 벌채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초기 폴리네시아인의 고고학 유적에서처럼 타히티, 피지, 퉁가, 뉴칼레도니아, 마르케사스 제도, 채텀 제도, 쿡 제도, 솔로몬 군도, 비스마르크 열도에서도 멸종된 조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조류와 폴리네시아인의 충돌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열대 태평양의 산지에 있는 섬들 중 가장 외딴 섬으로 유명한 피트케른 섬에서도 동쪽으로 125마일을 더 가야 하는 핸더스 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피트케른 섬이 얼마나 먼 낙도인지는 블라이 선장으로부터 전한 바운티 홀을 탈취한 폭도들이 그 섬이 재발견되기까지 18년 동안 세계와 격리되어 살아온 곳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핸더슨 섬은 정글로 뒤덮인 낭떠러지 투성이의 산호섬으로 농경에는 부적합했다. 그 섬이 1606년 유럽인에 의해 처음 발견된 뒤로도 줄곧 무인도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핸더스 섬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환경의 하나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에 올슨과 동료 고생물학자인 데이비드 스티드만이 약 500년에서 800년 전쯤에 핸더스 섬에서 멸종한 2개의 대형 비둘기와 한 종의 소형 비둘기, 3종의 해조 뼈를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와 같거나 비슷한 조류 6종이 이미 폴리네시아
여러 섬의 많은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됐는데 그때 그 새들은 인간에 의해 멸종됐음이 밝혀졌었다. 인간은 그냥 멸종 브레이커네요. 지구 차원에서 보자면 종들의 빌런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데 그 새들이 무인도인 핸더스 섬에서 멸종됐다는 것은 이상했지만 그 의문은 핸더스 섬에서 오래된 폴리네시아인의 유적이 발견되면서 깨끗이 풀렸다. 수백 개의 생활용품들이 발굴됨으로써 섬에는 실제로 수세기 동안 폴리네시아인이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유적에서 멸종된 6종류에 이르는 새의 뼈와 함께 현존하는 다른 새와 물고기 뼈도 발견되었다. 핸더스 섬에 살았던 초기의 폴리네시아 이주민은 주로 비둘기나 해조, 물고기를 먹으며 살았는데 조류의 개체군을 마구 잡은 결과 식량 공급선마저 무너뜨려 굶주려 죽었거나 섬을 버렸던 것이다. 태평양에는 핸더스 섬 외에도 유럽인이 발견했을 때는 무인도였으나 그 이전에 폴리네시아인이 살았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 비밀에 쌓인 섬이 적어도 11개나 있다. 그 섬의 일부는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정착했으나 그 후 결국 모두 죽어버렸거나 섬을 떠났다. 대부분의 섬은 지역이 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정착지는 먹거리를 새와 물고기에 크게 의존했을 것이다. 초기 폴리네시아인이 야생동물을 남획했다는 증거가 광범위하게 발견된 사실을 안다면 핸더스 섬뿐만 아니라 비밀에 쌓인 다른 섬 역시 자원의 기반을 파괴했던 인간의 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멸종된 동물들은 뭐 그냥 일개의 종들, 뭐 그냥 먹이로 사용되는 종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유한한 자원이었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지금 이제 그 많던 석유도 곧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에 인류가 세계가 관심을 갖고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도 이라는 것도 뭐 바람, 풍력, 뭐 태양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거는 오래 가요. 뭐 어떤 그런 거를 소비하는 쓰면 없어지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류가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시설 같은 거를 만드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이 들어가고 또 뭐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시설들도 이제 뭐 만들 텐데 그런 것에도 마찬가지로 자원이 들어가고 그 자원은 유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부로 자원을 낭비하고 이런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태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도 좋지만 발전보다는 지속을 지속하는 삶, 지속하는 뭐랄까 운명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발전과 지속이 발전 가능한 지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양립되기 힘든 개념입니다. 말장난이에요. 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지속을 포기하든 발전을 포기하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조절을 하는 거죠. 적게 발전하고 조금 덜 지속되는 그런 식이거나, 많이 발전하고 조금만 지속되는 그런 식이거나, 현실상은 그렇다는 거죠. 좀 걱정이 되고 우울해지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핸더스 섬이니 뭐니, 이런 섬은 작아서 자원이 금방 고갈됐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크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455쪽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코끼리 새의 비극. 산업화 이전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여러 종을 멸종시킨 것이 폴리네시아인 뿐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이번에는 지구를 반바퀴 돌아 인도양 아프리카 쪽에 자리 잡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마다가스카르 섬을 살펴보기로 하자. 1500년경 포르투갈인 탐험대가 도착했을 때 마다가스카르에는 이미 말라가시라는 원주민들이 있었다. 지리적으로는 그들의 언어가 200마일 서쪽의 모잠비크 해안에서 쓰는 아프리카 언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언어는 북동쪽으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인도양 반대편의 인도네시아 섬 보르네오에서 사용하는 언어군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거는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체적 특징도 말라가시인의 외모는 전형적인 인도네시아인에서 전형적인 동아프리카 흑인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었다. 그러한 현상은 해안을 따라 인도양을 향해 하던 인도네시아인 상인이 드디어 인도에서 동아프리카에 도착한 결과 일어났다. 그들이 1000년에서 2000년 전 사이에 마다가스카르까지 흘러가서 마다가스카르인이 된 것이다. 그 후 그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소와 양과 돼지를 기르는 목축과 농업, 그리고 어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를 이루었고, 이슬람 무역상을 통해 동아프리카 해안과도 관계를 맺었다.
마다가스카르인들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마다가스카르에 생존하는 야생동물과 이미 소멸된 과거 야생동물이다. 이곳과 아주 가까운 아프리카 본토에는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주행성 대형 동물이 매우 많다. 영양, 타조, 얼룩말, 비비, 사자 등은 현재 동아프리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에는 그런 동물이 전혀 없으며 계통적으로는 멀어도 생태적으로는 같은 동물조차 없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대류가 바다에 가로막혀 뉴질랜드로 건너올 수 없었던 것처럼 아프리카 동물들도 마다가스카르와는 200마일의 바다로 인해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마다가스카르에는 여우원숭이라 불리는 소형 영장류가 20종류가 넘는다. 여우원숭이는 고작 9kg의 체중에 대부분 야행성으로 나무 위에 살고 있다. 설치류와 박쥐, 식충류 그리고 몽구스와 비슷한 것도 꽤 발견되는데 체중은 많이 나가야 12kg 정도다. 마다가스카르의 해안에는 멸종된 거대한 새의 흔적이 흩어져 있는데 축구공만한 새알의 무수한 파편이 그것이다. 마침내는 그 알을 품고 있던 새뿐만 아니라 멸종된 대형 포유류와 파충류의 뼈도 적잖게 발견됐다. 그 알의 주인은 날 수 없는 6종의 새로 길이가 3m, 체중이 450kg이나 되며 모아나 타조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튼튼한 몸을 가졌으므로 지금은 코끼리 새로 불리고 있다. 파충류로는 등딱지의 길이가 약 90cm나 되는 두 종의 거대한 육지거북이 있었다. 이들의 뼈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아주 흔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거대한 조류나 파충류보다 종류가 더 다양하고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는 고릴라만한 여우 원숭이 12종을 들 수 있다. 그 12종 모두가 지금 살아있는 여우 원숭이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크며 더 좋은 체력을 갖고 있다. 두개골의 눈 부위가 작은 걸 보면 멸종한 여우 원숭이의 대부분은 아마도 야행성이 아니라 주행성이었을 것이다. 그들 중 몇몇 종류는 비비처럼 지상에서 생활했고 그 밖의 종류는 오랑우탄과 코알라처럼 나무 위에서 살았다. 그것들 외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 멸종했던 피그미 하마, 가로 열고 암소 정도의 크기, 흑돼지, 그리고 짧은 다리 퓨마와 닮은 몽구스류의 대형 육식동물의 뼈도 출토되고 있다. 그 모든 동물들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멸종된 대형 동물은 현재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는 아프리카 야생동물공원의 대형 동물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한다. 모아나 다른 기묘한 새들은 뉴질랜드의 땅거북류나 코끼리새, 피그미 하마는 영양이나 얼룩말에 해당하는 초식동물이었을 것이다. 여우 원숭이는 비비나 대형 유인원의 대역이었고 몽고스류의 육식 동물은 표범이나 덩치가 작은 사자의 역할을 대신했을 것이다. 이들이 멸종된 포유류나 파충류, 조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적어도 몇 종류는 최초로 찾아온 말라가시인의 눈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남았던 게 확실하다. 말라가시인은 코끼리 새의 알 껍데기를 물그릇으로 사용했다. 피그미 하마 등 몇몇 동물의 뼈를 잘게 빻은 가루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기도 했다. 그 외에도 멸종된 동물의 뼈가 약 1000년 전의 화석이 발견된 장소에서 함께 출토되었다.
그 시점까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며 살아왔을 그 모든 동물이 굶주린 인간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죽음의 신에게 굴복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17세기의 프랑스인 총독 플라크루가 고릴라만한 여우 원숭이로 추측되는 동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 유럽인이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을 때 마다가스카르의 벽지에 남아있던 동물은 겨우 몇 종밖에 없었다. 코끼리 새는 인도양의 아랍 상인에게 널리 알려질 때까지 살아남아 신밧드의 모험에 등장하는 거대한 새 로크의 모델이 되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사라져버린 거대한 동물들이 일찍이 말라가시인의 여러 활동으로 인해 멸종된 것은 어쨌든 사실이다. 코끼리 새의 알 껍데기가 약 8리터의 편리한 휴대용기로 사용된 걸 보면 그들이 왜 멸종되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말라가시인은 대형 동물을 사냥하기보다는 목축과 어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전에 인간을 본 적이 없는 대형 동물들은 뉴질랜드의 모아를 잡듯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눈에도 잘 띄고 잡기도 쉬우며 도살할 가치가 있는 큰 여우 원숭이, 즉 대형이고 주행성이며 지상성인 종, 그러니까 큰 여우 원숭이가 멸종되고 소형의 야행성이며 나무 위에 사는 종이 살아남게 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말라가시인의 활동 중 살상을 의도하지 않은 활동의 부산물이 아마도 수렵 이상으로 많은 대형 동물을 죽였다. 목초지로 쓰기 위해 숲을 벌치하거나 매년 풀이 더 잘 자라도록 불을 지르는 것은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생식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풀을 먹는 모구도 사냥도 역시 서식지를 변형시켰을 뿐만 아니라 식량을 둘러싸고 육지 거북이와 코끼리 새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었다. 인간이 데려온 개나 돼지는 땅 위에 사는 동물, 그리고 그 새끼나 알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포르투갈인이 마다가스카르 섬에 발을 디뎠을 때 그토록 많은 코끼리 새는 이미 해안을 뒤덮고 있는 알껍데기와 땅속의 유해, 그리고 커다란 새 로크의 아련한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장꼬대를 아직 많이 남았네요. 자, 전 대륙에 걸친 생물학적 대학살, 마다가스카르와 폴리네시아의 경우는 유럽인의 영토 확장 이전인 과거 500년에 걸쳐 인간이 이주한 대양의 또 모든 큰 섬에서 전개되었을 멸종을 물결 중 잘 조사되어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무인 상태에서 생물이 진화해온 섬에는 대부분 오늘날의 동물학자는 결코 볼 수 없는 독특한 대형 동물이 살고 있었다. 지중해의 크레타 섬과 키프로스 섬에는 마다가스카르와 마찬가지로 피그미 하마나 육지 거북이 외에 소형 코끼리나 소형 사슴도 살고 있었다. 서인도 제도에서는 원숭이나 육지에 사는 나무늘보, 곰만한 크기의 설치류, 다양한 크기의 올빼미가 사라져버렸다. 이들 대형 조류나 포유류 땅 거북류도 역시 처음에 섬을 찾아온 지중해인과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굴복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류나 포유류, 땅 거북만이 희생자는 아니었다. 도마뱀과 개구리, 달팽이, 대형 곤충까지도 사라졌고 대양의 모든 섬까지 합쳐 생각해 본다면 멸종된 종의 수는 수천 마리에 가깝다. 올스는 이처럼 섬에서 일어난 멸종에 대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급격하고 심각한
생물학적 대학살의 하나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만 폴리네시아나 마다가스카르에서처럼 다른 섬에서도 최후의 동물의 뼈와 최초의 인간의 유정연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전까지는 무조건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화 이전에 섬에서 일어났던 멸종뿐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랜 과거에도 대륙에서 멸종의 물결에 희생된 동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약 1만 1천년 전 아메리카 인디안 최초의 조상이 신세계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렵 남북 아메리카의 구석구석에서 대부분의 대형 포유류가 멸종해 버렸다. 이들 대형 포유류가 인디언 사냥꾼에게 살해되어 왔는지 또는 그 시대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냥꾼 때문이라고 보는 쪽인데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약 1만 2천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연대와 원인을 지적해내는 일은 마오리인과 모아의 충돌 같은 그때에 비하면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1천년 전에 일어난 일보다 훨씬 어렵다. 과거 5만 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현재의 원주민 조상이 이주해 오면서 많은 대형 동물이 사라져 버렸다. 거대한 캥거루나 주머니 사자, 주머니 코뿔소, 그리고 거대한 도마뱀, 뱀, 악어, 조류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인류가 어떤 방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형 동물을 멸종시켰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섬에 처음으로 도착한 산업혁명 이전의 사람들이 섬의 생물을 파멸시킨 것은 확실하지만 대륙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아이고 졸립네요. 아우 졸려라. 일을 해서 그런가. 일단 여기서 좀 끊고 저는 좀 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